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강화도 조약의 문이 열렸습니다.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이게 바로 임원연의 군인들이 나는 일으켰죠. 자, 청의 진압으로 실패가 되었고요. 다시 이제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니까 이 100여 년 전 신세대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청의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10년 뒤, 자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왔고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진압되었는데 같은 해 시행된 게 바로 갑오개혁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을 거치면서 을미개혁까지 연결되는 모습, 이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바라본 고종 두려웠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 파천이 전개되었던 그 시기에 독립협회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제 그 다음 해 1897년 대한제국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시행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 고종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그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니 그것이 바로 러일전쟁이라는 거예요. 러일전쟁. 자, 이 러일전쟁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러일전쟁에서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러일전쟁의 승리자는 일본입니다. 그죠? 일본이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지각변동이 이제 벌어지는데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을 통해 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군사 용지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일일이 허락을 받으면 쓰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껏 쓰겠다라고 하는 군사 용지, 군용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군용지를 마음껏 free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이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좀 승기를 잡게 되니까 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러일 전쟁의 배경이 왜 일어났느냐? 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 균형을 깨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이 러일 전쟁에서 어떤 그 단초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영향을 끼쳤던 게 가장 가까운 그 시점에서 이 러시아의 용안포 조차 사건, 용안포 조차 1903년인데 이 용안포 조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안포가 저쪽 그 압록강 그 일대에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벌목 나무를 베어가다가 아예 그냥 이 지역을 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그 세력 균형 속에서 러시아가 뭔가 좀 더 가져가면 일본이 으렁, 일본이 좀 더 가져가면 러시아가 으렁,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계속 으렁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결정타를 매겼던 게 바로 이 용안포 조차 A 사건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전쟁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일본은 알고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여러분 1894년, 95년 삼국 간섭 아시죠? 이 청일전쟁 과정 속에서 이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가져왔던 일본이 토해내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삼국 간섭이었잖아요. 그때 이 러시아의 어떤 수모, 이걸 이제 갚는 거야, 일본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래서 벌어진 게 바로 러일 전쟁이라는 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체결된 어떤 조약들이 있는데 한일의정서 군사전 마음대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승기를 잡은 일본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이 뭐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이 뭐냐? 자, 그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 고문 통치라는 겁니다. 고문 통치. 자, 고문 통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고문이야, 고문.
핵심은 바로 고문입니다. 고문. 선생님, 고문 혹시 팔꿈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왜 이렇게 자문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야죠. 저거 저렇게 해야지. 자문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문들을 파견해주는 거예요. 어떤 고문들이 왔냐면 이 메가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메가타가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번스가 이제 외교를 담당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왜 일본이 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다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스티븐스가 하고 있겠죠. 이런 어떤 고문들이 지금 파견되는 게 바로 1차 한일협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면서 체결했던 게 바로 이 2차 한일협약이다라는 건데 이 2차 한일협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1905년도에 체결된 건데 다른 말로 이 조약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다. 이게 이제 1905년이거든요. 을사년에 아주 강압적 방법으로 체결토록 했던 을사늑약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외교권을 강탈당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거 외교권을 강탈당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고문보다도 더 센 바로 통감이 부임합니다. 통감이 부임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감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감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감. 외교권 강탈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거의 주권 거의 90% 넘어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른 나라랑 무슨 뭐 조약하는 거 체결할 땐 일본이 대신해 준대. 그게 나라냐? 그게 나라냐고요. 그죠? 이게 나라냐? 이제 이렇게 말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 때 우리는 다 잃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제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이토 그리고 을사오적.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고종이 여기 자신의 도장을 스스로 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소극적 저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종이 난 도장 안 찍었다. 이거 부당하다라는 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 특사가 뭐냐면요. 바로 헤이그 특사라는 거예요.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 누가 파견되면 이준이라든지 이위종이라든지 이상설 이런 인물들이 이제 파견되는 것이죠. 한번 적어 볼까요? 이 헤이그 특사에는 이준, 이위종, 그다음에 이상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일본이 분명히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외교권이 강탈됐는데 너희들 없는데 이거 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왜 외교행위를 하지? 이거 조약 위반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고종을 여러분들 강제로 퇴위를 시켜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 바로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는 용희 시대다. 고종 시대를 우리가 광무라고 했잖아요. 이 순종 시대를 우리는 용희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광무 시대가 끝나고 용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자,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정미 7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미년 이게 이제 1907년이거든요. 정미 7조약이다.
1907년도에 체결했던 정미 7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거예요. 와, 진짜 크죠, 여러분들?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리고 이 통감이 말이지, 통감이 차관, 장관이 있으면 차관이 있잖아요. 그 차관을 거의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인 차관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본인 차관도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차관 정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흐름을 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고문 정치, 통감 정치, 그리고 차관 정치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통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감의 권한이 더욱더 정미 7조약, 이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더욱더 세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외교권 가져갔죠, 군대 해산시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후각서라는 것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기후각서의 핵심은 뭐냐면 기후각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모습들, 이렇게 사법권을 또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1910년 경술국치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술국치는 여러분들 몇 년도냐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조약 체결 과정 속에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저항, 개인적인 어떤 저항, 이런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 을사늑약, 이건 정말 컸죠. 우리 어떤 그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 바로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을지. 자, 일단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나라가 망하는 수준까지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정도는 자결을 통해서 이 어떤 저항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좀 찾아보자면 민영환이 자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 중에서도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사설을 실어요. 그 사설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이에요. 이걸 어디다 싣냐면 그 당시 신문 황성신문, 황성신문에 싣습니다. 과정 속에서 이 을사오적들 있잖아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가만둬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을사오적들을 처단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오적 암살단, 이 오적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합니다. 나철, 오기호,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을사오적 암살단을 또 만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셌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자, 쭉 가가지고 이제 정미 7조약 뭐 이런 어떤 것들 이제 체결된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또 저항이 있었냐면 1908년에 앞에서 여러분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1차 한일협약 때 파견되던 고문이 있죠. 고문. 그중에서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일제의 식민지가 돼야 되는지 그걸 세계에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죠?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1908년에 저 스티븐스를 처단합니다. 역시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일제가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이유를 설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장인환, 전명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장인환 그리고 전명운 이들에 의해서 바로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가 처단됩니다. 이게 바로 190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190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그죠? 이 안중근이 누구를? 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어디서? 하얼빈에서.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 이제 오적암살단, 장인환, 전명훈, 스티븐스, 안중근, 대단하다. 그죠? 이런 어떤 그 정신들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네, 의열투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의열투쟁에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고비마다 지금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이제 어떤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조직적 활동은 뭐가 있냐면 바로 애국개봉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국개봉운동은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러일 전쟁이 굉장히 분기점이 돼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영향력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애국개봉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국개봉운동이 뭐냐 말이에요. 이 애국개봉운동은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바로 이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실력을 키우자는 이야기예요.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입니다. 이 사회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실력업, 실력업.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실력을 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주로 할까? 그게 뭐였냐면 교육입니다. 네, 교육이고요. 그 다음이 언론, 실력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교육, 언론, 그리고 식산흥업. 식산흥업이라는 겁니다. 교육, 언론, 식산흥업.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리자는 이야기예요. 언론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세상의 어떤 정세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식산흥업은 뭐냐면 경제, 어떤 상공업, 지능 이런 걸 통해서 좀 불을 좀 창출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힘을 좀 갖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러일 전쟁 기점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쭉 가서요. 러일 전쟁 기점. 사실은 이 애국개몽운동의 어떤 그 노선들이 독립협회에서도 또 연결될 수 있어요. 독립협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과 언론, 식산흥업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니까. 네.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단체로 본다면 첫 번째 단체가 바로 이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보안회. 자, 이 보안회는 뭐냐면 당시 일본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달래. 황무지 개간권. 이것을 저지시켰던 그런 단체가 바로 이 보안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일제는요, 지금 러일 전쟁 이 기점에 지금 군사용지, 땅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요. 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이제 식민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땅, 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욕망, 욕구 있겠죠. 예, 실제로 여러분 1908년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도 달라, 군사 용지도 달라,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저지해 놨던 단체가 바로 이 보안회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보안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또 다른 조직도 있어요. 예, 그 조직은 바로 농광회사. 농광회사와 함께 농광회사도 바로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에 앞장섰던 그런 조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국개몽 운동의 좀 대표적인 조직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정연구, 뭐 헌법, 뭐 연결작 되시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관심은 입헌군주정이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조선시대, 이건 전제군주예요. 왕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왕이 곧 법이야. 그죠? 그런데 입헌군주정은 뭐냐면 법이 먼저예요. 법이 있고 그 아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역시 법에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왕은 있지만 왕권은 약한 시스템. 지금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입헌군주정이에요. 예. 뭐 영국에도 여왕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들은 천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존재들은 그냥 상징적 존재일 뿐이잖아. 그 밑에 이제 영국 총리라든지 일본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치를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정을 우리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 헌정연구회인데 이 조직이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우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주 매국적인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일진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일진회를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비판했던 그런 모습들. 일진회는 말 그대로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지? 그런데도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힘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비판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 을사늑약을 또 비판하는 을사늑약 체결을 또 반대했던 그런 활동을 이 헌정연구회가 하기도 합니다. 자, 그 헌정연구회 뒤를 이어서 나왔던 단체가 바로 이 대한자강회인데요. 이 대한자강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한자강회도 역시 입헌군주정을 또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유효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는요, 전국에 지회를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월보도 또 가능하는. 하여튼 이 자강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자강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나오면 여러분이 대한자강회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월보도 이렇게 가능한 모습도 있는데, 이 대한자강회가 특히 두드러지게 등장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종의 강제 퇴위.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 조직이 바로 대한자강회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고종 퇴위에 반대했던 그런 조직 연결이 되죠. 이것 때문에 이 퇴위 반대 이 활동 때문에 결국은 당시 만들었던 보안법이 있습니다. 보안법, 이 보안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해체되었던 그런 조직이 바로 이 대한자강회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고종 퇴위에 반대했던 그런 조직 대한자강회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등장했던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자,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신민회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조직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신민회. 자, 이 신민회는 어떤 조직이냐? 우선
여기서 활동했던 인물들 한번 보면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뭐 안창호라든지 그다음에 양기탁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 신민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신민은 어떤 조직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비밀리에 움직이는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비밀 결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돼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건 1911년도에 해체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 신민회가 활동이 뭐냐면 애국개몽 운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저 앞에 지금 교육, 언론, 식사능업이라고 그랬죠? 애국개몽 운동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교육과 관련된 학교가 있다면 바로 뭐 대성학교라든지 그 다음이 오산학교 이런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창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또 대성학교와 관련이 있죠. 평양입니다. 평양에 있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능업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조직들이 있죠. 바로 회사들, 자기회사, 도자기 만드는 이 자기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태극서관, 책 판매 뭐 이런 것들 또 책을 어떤 출간하는 이런 태극서관 이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있더라. 또 양기탁 같은 경우는 또 대한매일신보 언론사를 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바로 이런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신민회는 바로 이런 애국개몽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해요. 자, 먼저 여기에 지향하고 있었던 정치 체제가 뭐였냐면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을 지향했고요. 입헌군주정이 아니야. 그 앞까지는 사실은 입헌군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화정이야. 공화정이라 하면 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Republic of Korea잖아요. 대한민국 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딱 지금의 형태, 이 형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 신민회다라는 것이죠. 공화정. 그 다음에 여기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바로 국외 독립운동기지. 이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국외 독립운동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장투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서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려고 준비했다. 이 신민회 회원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애국개몽 운동과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무장투쟁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무장투쟁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민회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특히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신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신간회라는 조직하고 늘 비교하는 시험이 잘 나와.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죠? 그런데 구한말이라 하면 대한제국 말기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구한말이라면 러일전쟁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 구한말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신민회고 신간회는 1920년대 좌우합작운동 즉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그 차이점들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신민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뭐 교육을 하자, 언론하자, 식사능업하자 이런 어떤 그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은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일제강점기에는요. 바로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으로 또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실력 양성 운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좀 이 전투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국권 피탈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좀 키우면서 힘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여러 조직들의 흐름을 봤어요. 자, 근데 이런 조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 조직은 여러분들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실력을 키울 때가 아니라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실력 키우고 있어? 싸우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투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병이 뭐냐면 싸우자는 거, 지금. 싸우자는 거. 자, 이제 의병은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의 어떤 그 계열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제가 그건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강화도 조약, 개항이죠. 이 개항에 좀 결연히 반대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바로 최익현. 최익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도끼 들고 나와요, 도끼. 예,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제 목을 치십시오. 제 목을 먼저 치십시오. 라는 그 결연한 저항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개항 반대죠, 개항 반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개화 반대였던 과정 속에서 또 있었던 그 저항이 뭐였냐면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 그죠? 영남 만인소 사건. 영남 지역에 만여 명의 유생들이 들고 일하던 사건.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그 수교 반대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있었다라는 거. 이런 어떤 그 뭐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이런 반대를 했는데 그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실력 투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서 싸우자라는 어떤 그런 의병 투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병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병은요, 바로 을사늑약이란다. 을미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이죠, 지금. 쭉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을미개혁, 여러분들 이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였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단발령. 와우, 이 단발령은 이건 정말 엄청난 문화 충격적 사건이거든요. 이 시대는 뭐냐면 상투를 트는 게 그 이 시대의 어떤 문화야, 문화. 근데 그 문화를 순식간에 그만두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아노미예요, 아노미. 이거는 문화 충격입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을미개혁 단발령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이 을미개혁 그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되어서 나타났던 사건. 네, 이게 바로 을미의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본다면 바로 을미사변. 을미사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단발령. 이 단발령이 컸어요. 이 단발령이 컸습니다. 이건 진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들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유인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소응과 같은 인물들인데 이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양반 유생들.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을미의병에서는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고 있구나. 왜? 단발령. 이게 커요, 지금요. 예, 이건 지금 양반들 특히 그 성리학적 질서를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한테는 정말 이건 충격이거든요. 결국 이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종이 악원파천을 하잖아요. 악원파천을 하면서 이 전에 있었던 이 갑오을미개혁의 일부를 무효화 선언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발령도 무효화 선언시킵니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강제로 안 하겠다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악원파천 가가지고. 그래서 이 고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문제 수습했으니 너희들이 반대하는 거 내가 수습했으니 이제는 그만 해산해라. 라고 이 고종이 해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을미의병이 좀 잦아드는 이런 어떤 모습들. 정말 이 격변기 속에서 나타났던 의병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병이에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병을 만나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의병은 뭐냐면 바로 외교권 박탈. 이 외교권 박탈에 저항했던 모습들. 이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저항도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의병투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배경으로 본다면 이건 배경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배경은 바로 이 외교권의 강탈,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인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을 본다면 이게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최익현,
민종식, 여전히 이런 사람들 양반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인물이 뭐냐면 바로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신돌석은 여러분들 바로 평민의병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평민의병장,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을사의병이 되면서 의병장 중에 평민 출신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반들이 이제까지 이끌었던 의병이 아니라 평민들도 이끄는 의병 항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신돌석이 활약했던 곳이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면 영덕입니다. 영덕. 영덕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개지 개. 네, 그럴 줄 알았어. 영덕 개만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활약했다는 사실도 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계를 떠올리시면서 신돌석을 한번, 이래야 좀 기억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이 신돌석, 의병항쟁의 고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영덕 그 지역이, 예,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신돌석 이런 등장했던, 예, 평민의병 등장했던 그 특징, 바로 을사의병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병이 있어요. 세 번째 의병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진짜 대단한 의병인데 바로 이 정미의병이라는 의병 투쟁이 있습니다. 이 정미의병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 네, 바로 이 정미 7조에 대한 반발이에요. 정미 7조약에 대한 반발. 이 반발로서 이 정미의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미의병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군대 있잖아요. 군대. 이 군대가 합류합니다. 이 정미의병에 합류합니다. 이게 해산되고 나서 이 군대가 이 정미의병에 합류하면서 이 의병이 굉장히 규모가 커져요. 조직적이고 아주 뭐 힘이 세진다는 이야기죠. 일단 여러분들 그 저항의 그 중에서 이 군대 중에서 여러분 이때 이제 그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이게 박승환. 이 박승환이 또 자결하는. 네, 민영환은 이제 앞에서 을사늑약 때문에 자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박승환이라는 인물은 군대 해산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이 군대가 합류해가지고요, 이 정미의병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예, 의병 전쟁화되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정미의병의 특징은 뭐냐면 의병 전쟁화,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들은요 13도 창의 군을 결성합니다. 이 13도 창의 군을 결성해가지고 얘들은 서울을 공격하도록 하죠. 공격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야. 서울 진공작전. 이 서울 진공작전에 합류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이인영, 그 다음에 허위,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주장해요. 국제법상 교전단체. 국제법상 이 교전단체를 주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이더라. 비록 성공은 못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의병들이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이후에 이제 또 활성화되었던 게 바로 이 호남의병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호남의병이 막 정말 격렬하게 싸우니까 일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의병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때 이제 시행했던 작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남한 그 대토벌 작전이라는 거예요. 토벌 작전. 토벌은 여러분 어떤 적들을 진압하기 위해 쓰는 어떤 그런 단어잖아요. 사실 의병들한테 이제 이런 단어 쓰기는 어렵죠.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건 그들의 용어예요. 그들의 용어.
일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라는 것도 붙이고 따옴표도 지금 붙이면서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 이런 걸 전개하면서 정말 이 지역을 그냥 막 쭉 훑고 내려가요. 훑고 내려가요. 결국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저쪽 만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경술국치 이후에는요, 바로 이 만주 지역에서 이 항일 무장 투쟁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